간판이 내려가 있었다. 아들 내외가 열흘 만에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그 풍경이었다. 35년 동안 시장 골목을 지켜온 정내내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페인트가 바랜 자국만 벽에 남아 있었다. 며느리 소연은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다. 골목을 잘못 든 건가 싶어 두리번거렸지만 그 옆에 세탁소도 그 앞에 약국도 전부 제자리였다. 오직 그 가게만, 오직 그 간판만 사라진 것이었다. 아들 재현은 말없이 2층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슬리퍼가 없었다. 짐이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 장이 그들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다. 김정래는 1956년생 올해 68이었다. 경상도 출신으로 22의 상경에 남편을 만났고 아들 재현을 낳은 이듬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정래는 혼자였다. 친정도 시댁도 넉넉하지 않았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언가를 잡아야 했고 그 무언가가 국밥이었다. 처음엔 포장마차였다. 연탄불 위에 큰 솥을 얹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삶았다. 아들 재현이를 포장마차 한쪽에 두꺼운 담요로 감싸 눕혀놓고 장사를 했다.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국자를 저었고 그 아이가 깨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님에게 웃음을 팔았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포장마차는 작은 분식점이 되었고 분식점은 시장통 국밥집이 되었다. 정래는 그 집에 정래네 국밥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달던 날 그녀는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게는 소문이 났다. 곰탕 국물이 진하고 사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퍼졌다. 단골이 생겼다. 연탄을 떼는 겨울에도 새벽부터 줄이 섰다. 정래는 그 국물처럼 자신의 삶을 끓이고 또 끓였다. 재현은 그 가게에서 자랐다. 방과 후엔 가게에 와서 반찬 그릇을 닦았고 중학교 때부터는 배달도 도왔다. 어머니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행동이 많았다. 눈빛 하나로 이해하고 침묵으로 위로했다. 재현이 32에 소연을 데려왔다. 소연은 대전 출신으로 부모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비교적 넉넉한 집안이었다. 첫 만남부터 정래는 어딘가 어색했다. 소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정래는 그날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래도 정래는 웃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래는 처음으로 큰 돈을 썼다. 국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재현의 전세 자금 3천만 원, 결혼식 비용 일부, 혼수 보태는 돈.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흘러 들어갔다. 정래는 그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준 것이었다. 하지만 소연 쪽 집안은 달랐다. 소연의 부모님은 결혼식 비용 일부만 부담했다. 우리 소연이는 시댁 가서 고생할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나중에 재현이 전해줬다. 정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남아 솥뚜껑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고생이라고. 내 아들 옆에 있는 게 고생이라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자 아들 내외가 합가를 제안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소연이 먼저 꺼낸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 이 며느리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국밥집 점포 보증금까지 빼서 아들 내외가 운영할 수 있는 새 가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2층 살림집도 함께 얻어줬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4분의 3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정래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기운은 그날부터 시작됐다. 합가 첫 달은 나쁘지 않았다. 정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다.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었다. 재현의 출근 도시락도 챙겼다. 소연의 아침 식사도 차렸다. 정래에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건 그녀에게 숨쉬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연이 밥상을 보면서 말했다.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정래는 그래, 내가 다음엔 맑은 국 끓일게라고 했다. 이틀 뒤엔 북엇국을 끓였다. 그러자 이번엔 북어는 좀 비린 것 같아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정래는 말없이 국그릇을 치웠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달이 가면서 핀잔은 쌓였다. 어머니 반찬은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어머니 마늘을 그렇게 많이 쓰시면 손주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손주라고 했지만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정내는 그 말의 뜻을 오래 씹었다. 가장 아팠던 건 기념일이었다. 소연의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에 갔다. 소연의 아버지 회갑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소연의 친정 조카 돌잔치에는 백화점 유아용품 선물 세트를 샀다. 그 비용은 재현의 통장에서, 그러니까 정내가 마련해 준 가게 수익에서 나갔다. 정내의 생신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 첫 해엔 바빠서요였다. 이듬해엔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요란한 거였다. 세 번째 해엔 아예 아무 말이 없었다. 재현이 저녁에 편의점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왔다. 정내는 고맙다고 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정내는 이 무렵부터 몸이 안 좋아졌다. 처음엔 피로인 줄 알았다. 가슴이 가끔 답답하고 숨이 찼다. 계단을 오를 때 어지러웠다. 혼자 동네 내과에 갔더니 심장 쪽을 봐야 한다고 했다. 대학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다. 수술이 필요했다. 의사는 말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정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진단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생일이 다음 달이었다. 그때 말하기로 했다. 생일날 밥 먹으면서 따뜻하게.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 소연이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재현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에 엄마 아빠가 크루즈 여행 가시는데 우리도 같이 모시면 어떨까? 오래전부터 바라셨던 거잖아.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는 친정엄마 수술 때문에 간병하러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정내는 그 대화를 주방에서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천천히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 받게 됐어요. 한 보름은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현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어머니, 저도 마침 거래처 워크숍이 지방에 잡혔어요. 열흘 정도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정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서 가거라.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겠다. 소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재현은 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날 오후 정내는 혼자 시장에 나갔다. 장을 보는 척 걸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35년 전 포장마차를 열었던 그 골목을 지나 처음 간판을 달던 가게 앞에 섰다. 가게는 이미 아들 내외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리모델링도 했다. 메뉴도 바뀌었다. 정내네 국밥 간판이 내려가고 새 이름이 달렸다. 정내는 그 간판 아래 서서 오래 바라봤다. 그 순간 옆 점포 세탁소 주인 박씨 아저씨가 나왔다. 어이 정내씨,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죠 뭐. 그런데 며느리가 어제 사돈댁 부부랑 여기서 택시 타던데. 여행 가는 것 같던데. 짐이 크더라고. 정내의 발이 멈췄다. 어제요? 응, 어제 낮에. 소연 씨 부모님이랑 넷이서 택시 탔어. 뭐 여행 잘 다녀오나 보지. 정내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억지로 천천히. 그렇군요. 잘 다녀오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니, 무겁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마치 자신이 땅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감각. 정내는 계단을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서랍을 열었다. 대학병원 진단서가 있었다. 심장 판막 협착, 수술 필요, 지체 시 생명위험. 정내는 그것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서류도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점포 계약서, 2층 주택 임대 계약서. 천천히 서류들을 후었다. 이 가게, 이 집, 내가 마련해 준 것들. 하지만 지금 내 이름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진짜로 보였다. 정내는 사흘을 생각했다. 분노도 있었다. 서러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짙게 깔린 것은 이상한 고요함이었다. 마치 35년 동안 끓여온 국물이 마침내 다 졌을 때처럼. 더 이상 끓일 것도 없고 더 이상 저을 것도 없는 그런 고요함. 정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도 차리지 않았다. 장도 보지 않았다. 그냥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다.
시장 골목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상인들이 리어카를 끄는 소리, 누군가 큰 소리로 흥정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35년 동안 자신의 배경음악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흘째 되던 날 정례는 핸드폰을 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주방 이모 복순에게 했다. 복순은 국밥집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재현이 가게를 이어받은 뒤에도 계속 일하고 있었다. 복순아, 나야. 잠깐 볼 수 있어?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오래된 다방에서 만났다. 정례는 복순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크루즈 여행 이야기, 친정엄마 수술 거짓말, 세탁소 주인 박씨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심장 수술 이야기. 복순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언니가 이 가게 살린 거잖아. 35년이잖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정례는 다음 날 부동산에 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권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게 점포 보증금의 일부가 여전히 정례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 채권이 있었다. 재현이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법적으로 정례는 아직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정례는 그것을 복순 부부에게 넘겼다. 대신 복순 부부가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소영과 재현이 돌아오더라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도록 법적 서류도 만들었다. 그리고 간판을 내렸다. 재현이 새로 단 간판이 아니라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래 정례네 국밥 간판을, 그것을 트럭에 실었다. 자신과 함께 갈 것이었다. 2층 주택도 정리했다. 자신 명의로 남아있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정리해 일부는 복순에게, 일부는 수술비로 남겨두었다.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편지를 두었다. 봉투에는 재현의 이름만 썼다. 소연의 이름은 쓰지 않았다. 그리고 정례는 조그만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다. 경남 통영의 한 요양형 주택에 이미 예약을 해둔 상태였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심장 수술을 받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한 달을 살고 싶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정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재현이 편지를 읽은 건 크루즈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간판이 없는 가게를 보고 놀랐고 2층 집에 어머니 짐이 없다는 걸 알고 패닉이 왔다. 소연은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복순은 사장님이 가셨어요 라고만 했다. 재현이 정례 핸드폰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봉투를 열었다. 재현아,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말로 하면 내 얼굴을 보다가 그냥 삼켜버릴 것 같아서 글로 남긴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것도 다 이해한다. 소연이 부모님과 여행 가고 싶었을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지. 다만 나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이유가 뭔지 그것만 이해가 안 됐다. 나는 올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빨리 결정하라고 했다. 너한테 생일날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떠났다. 나는 이제 통영에 있는 조용한 곳에 가 있을 거야. 수술 전에 바다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 평생 국밥만 끓이며 살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냐. 가게는 복순이한테 부탁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 집 문제는 변호사가 설명해 줄 거야. 원망하지 마라. 나도 원망 안 한다. 다만 앞으로는 부모가 늘 기다려주는 사람인 줄 알지 마라. 엄마가?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연이 옆에서 봤다. 아무 말도 못했다. 편지를 읽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슬픔인지 소연 자신도 몰랐다. 재현은 그날 밤 통영으로 내려갔다. 숙소를 수소문했다. 요양형 주택 2곳을 돌았다. 3번째 곳에서야 어머니를 찾았다. 정례는 작은 방에서 바다 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재현이 문을 두드렸다. 정례는 돌아봤다. 아들의 얼굴을 봤다. 재현의 눈이 빨갰다. 한참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정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렸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재현은 어머니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봤다. 말이 없었다. 통영 앞바다는 그날도 조용했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저녁 햇빛이 내려앉았다. 수술은 언제야? 다음 달. 내가 같이 있을게. 정례는 잠시 창밖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수술까지는 혼자 있을 거야. 그게 내 방식이야. 어머니. 다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 와. 재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례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둘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 바다 소리만 들렸다. 정래는 생각했다. 35년 동안 새벽마다 솥을 안 쳤다. 국물이 우러나도록 뼈에서 진이 빠지도록 끓이고 또 끓였다. 그게 자신의 삶이었다. 그 국물로 아들을 키웠고 그 국물로 며느리를 맞았고 그 국물로 가족을 지었다. 그런데 정작 그 국물이 식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사실은 그게 맞는 건지도 몰랐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끓여왔으니 마지막은 자신을 위해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창밖 바다가 어둡게 물들었다. 정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가장 적당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와서 그것이 전부였다고 말해준다는 것을.